이번 기회에 뭐 팀장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 단장님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분들 금요일날 기다리게 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표준화 과정을 참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총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공학 쪽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재단이나 산업기술평가원부 이런 조직하고 비슷한 조직이고요. 1년에 한 5천억 정도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개 전략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인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 스마트시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하고 부산의 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국가 시범도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예정에 좀 없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범도시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재승 교수 세종시를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황용성 단장이라고 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시티를 계속 하시던 분 등등 해서 세종시하고 부산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새 하다 보니까 감론을박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부득이하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표준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를 하면 ICT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도시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문명을 담으시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공간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 좋은데, 에너지라든지 이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배출물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질 뿐만 아니라 교통지정체라든지 범죄라든지 혹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도시가 흉흉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자체가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만, 이 도시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경제 총 생산 규모는 70에서 8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600개 도시, 전 세계 600개 도시가 감당하고 있는 GDP 규모도 전체 총 규모의 60%가 넘는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과 같이 그 신도시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에 좀 결부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 2010년
2008년부터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보다 훨씬 이전에 UCT라는 그런 형태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2003년도, 4년도에 개념을 정리해서 송도 신도시라든지 동탄 신도시에 적용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이런 스마트시티가 요즘에 와서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신흥 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나 혹은 아프리카 쪽을 보면 현재 전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50% 도시에 사는 인구가 50%를 넘어선 그 시점이 2008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도시에 사는 인구가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유엔의 통계를 보면 한 90억 정도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20억 정도 인구가 세계 인구 증가가 일어날 건데, 도시 인구의 증가는 한 25억에서 30억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50년에 도시의 인구는 도시화율은 65% 정도 평균 그렇게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거의 한 9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우리는 거의 한 4, 50년 동안의 도시 개발한 경험들을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여러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 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200년 전에 서구 사회의 도시 개념이 정립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첨단 도시 모델을 또 우리나라가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표되는 도시가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서울공화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사뭇 다르게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경쟁력이 과연 지방의 도시하고 골고루 나눠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지정체라든지 자연재, 시설물 붕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통지정체를 생각해 보면 공간 사용에 있어서 마이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걸어다니는 경우, 요즘에 바이크 많이 이용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공간 사용률이, 효율이 걸어다니는 것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 안에서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도시 안에 많은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을 생각해 보면 평균 사용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뭐 1,600만 대 이상의 1,700만 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한 대가 24시간 동안 사용되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 동안은 정차되어 있는데, 이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요즘에 나오는 공유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는 그 전기차가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얘기를 하자면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의 흐름 자체는 소위 말해서 요즘 한전이 적자 상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전이 작년에는 5조 원의 흑자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 5조 원의 흑자는 사실상의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회수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은 영업상으로는 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한전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발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산화된 그런 전력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뭐 이슈가 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도시는
복잡한 시스템이 얽혀있는 형태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있어서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이슈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매니지업을 하는 형태, 관리가 가능하고 운영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가 표준화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최근에 뭐 KT의 그 통신망 화재 같은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지하에 있는 유틸리티, 이 소위 말해 에너지망이나 뭐 가스망이나 이런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지하의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상수도 관에서의 누수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수 탐지를 기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현재 상수도의 누수율은 한 4% 정도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는 뭐 다양한 형태로 명명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성을 갖는 미래 첨단 도시 혹은 혁신 도시의 개념을 스마트 시티라고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티라는 표현도 있었고 인텔리전트 시티라는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게 되는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만 해도 한 2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논문에만 제시되어 있는 정의도 한 116개 정도가 지금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듣는 스마트 시티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도시의 시설물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화하고 그걸 통해서 도시관리 효율성이나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시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도시가 되는 거를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그 지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도시에 대해서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거는 도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스마트시티는 정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럽 쪽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스마트시티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있습니다. 이전에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해서는 주로 건설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스마트시티, 뉴시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건설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융복합적인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전에 UCT는 신도시 위주로 했던 것들을 지금은 기존 도시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정체 같은 경우 예전에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면서 이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교통지정체가 되는데 최근에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GTX 내지는 지하철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고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는 서울시 안에서는 정말 비싼 땅에 상당히 힘든 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대도시 안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그 도시 안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도로하고 주차장 관련한 면적은 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그래서 그걸 또 땅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게 쉽지가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도시 안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카카오 택시가 어느 정도 히트를 쳤던 부분은 택시를 언제 잡을지 모르는데 그 택시를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일종의 온 디맨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편의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효율성이나 서비스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에 추구하는 부분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도 해야 되고 디지털 경제 발전, 최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요즘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적용되는 범위는 보이는 모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에 스마트 캠퍼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해서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시설물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스마트시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를 그러면 앞에 얘기한 복잡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크게는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환경에서의 시스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면 집에 택배가 오는 그런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전자민원 처리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여권에 대해 전자여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의료보험 관련한 부분,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그런 형태가 가지고 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든지 혹은 그런 형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어디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5G도 런칭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컴팩트하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요즘 얘기하는 1가구 혹은 1인 가구, 2인 가구 얘기하는데 일종의 쉐어하우스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안에도 이런 공동공간, 공동 활용 공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레지던스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업들 혹은 어떤 시니어 혹은 아파트에서도 아침에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그냥 공동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시간도 혹은 여러 가지 식자재도 절약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종의 스마트 팜이라고 하기도 버티컬 팜으로 해서 도시 안에 일종의 도시 농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IoT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되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IoT가 잘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집안에서 가전 제품하고도 연결되는 IoT 환경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별도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음성만으로도 조명이라든지 혹은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존이 처음에는 일종의 온라인 일종의 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제품을 늘려가지고 리테일 마켓까지 진출을 하고 지금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겟을 스마트 홈으로 보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후에 가장 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부분의 IT 분야의 시장의 각축장은 바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규칙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기술이 도시 안에 집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무인교통,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무인 드론이라든지 혹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건설을 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디지털화된
그런 그 공유경제 환경도 만들 수 있고 헬스케어 부분도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혹은 텔레메디신이라고 해서 그냥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게 아니고 진화되고 진행되는 단계인데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를 저는 203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싱귤러리티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파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을 썼던 레이 커즈와일이 현재 구글의 그 인공지능의 헤드거든요. 인공지능을 총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컴퓨팅 능력이 인간의 연산 능력을 넘어서는 그 시기를 2045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특이점이 온다의 주제인데 알파고가 등장하고 딥러닝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 특이점이 어쩌면 2035년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착한 인공지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쓰여지지만 좀 더 다른 색다른 뭔가 창의적인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 닮은 인공지능은 정말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피터 디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가 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 책이 몰드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처음에는 디지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를 거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이 디지털화되고 잠복기를 거쳐서 알파고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바둑을 제압하고 파괴적 혁신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현상이 탈물질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사이버 형태로 계속 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두루넷이라든지 이런 하나로 통신이나 처음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돈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와이파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데모크라시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종착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쪽의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형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건데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2개 내지 3개의 회사 아니면 1개의 회사가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타난 형태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 구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하는 그 기업이 공룡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기가 되게 힘들죠. 생태계 자체를 디지털 생태계를 선점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룡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은 보팅하는 거에 의해서 보팅한 결과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난맥상에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그 퀘스천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힘은 갈수록 커져간다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협상력이나 지배력이 갈수록 커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인플루엔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파워블로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1년에 유튜버만으로도 30억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텍스페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라고 해서 디지털 데모크라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디지털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도 얘기할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 4.0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에는 앞에 말씀드린 UCT의 어떤 형태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도시는 뭐 서울이라든지 안양이나 송도나 부산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제일 유명한 게 교통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럽에 뭐 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있겠지만 서울에 와서 지하철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하철에 딱 차량 중간에 서가지고 게이트 그 문 출입구 가운데 서가지고 둘이 몇 정거장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의 지하철이 흔들림도 없고 진동도 없고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지하철 그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뜨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서울은 당연히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되고 있는데 서울의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나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울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펜하겐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형태의 지속가능 혹은 특히 북부 쪽에 스톡홀름이라든지 헬싱키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모습에 비해서는 서울은 아직 한참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CCTV 가지고 ITS나 이런 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CCTV를 활용한 플랫폼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도시 통합 운영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안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양은 중남미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안양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여전히 송도는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 시스코가 최초의 유비쿼터스 개념의 스마트시티를 어디에다 먼저 시작을 할까 글로벌하게 따져보면서 몇 군데를 트라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송도하고 두바이하고 이런 도시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도시들이 됩니다. 시스코는 현재 사실은 철시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계속해서 이런 관리 모델을 바꿔왔고요. 예를 들어서 송도가 1년 중에 송도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한 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가 4건 정도. 4건이라고 하는 거는 미제 사건이 4건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바로 경찰하고 CCTV가 모니터링하고 경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거,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이 1년에 4건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이 보안이나 관제가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송도입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송도라는 도시는 땅을 바다를 매입해가지고 매립한 데다가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동의 두바이도 매립하고 하는데 왜 이 송도가 문제가 되냐면 송도가 매립한 땅은 천의 환경 자원이 될 수 있는 갯벌을 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송도가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 없다. 외국 애들이 볼 때는 갯벌을 매립하면서 도시를 만든 거를 친환경적이라고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사실은 그냥 인공도시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고 하면서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을 유치한다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항만을 끼고서 이렇게 길쭉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교통에 아주 거의 최악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IoT 그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최초로 구현해서 해본 도시가 사실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원 M12이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시작을 해서 이게 글로벌 표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초가 되는 도시로서 이제 부산이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에서 어떤 모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컬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IoT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토교통 분야에 이런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 톨링이라고 하는데 게이트가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선을 걸쳐서 게이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후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노원구의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영국의 밀턴키스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싱가포르 많은 도시들의 모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도시 통합 운영센터 중에 가장 큰 거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습니다. 2008년에 IBM이 설치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근무하고 있는 모니터하는 모니터 요원은 한 60명 정도 되고요. 백오피스에서 전체적으로 이 통합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리오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브라질 월드컵 때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스템을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구글 사이드워크 랩에서 알파벳이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의 사이드워크 랩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 이제 디자인돼서 설계 나온 것들은 토론토 안에다가 30층의 목조로 된 그 빌딩을 짓는 그런 개념으로 사이드워크 랩을 현재 시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이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아파트 대비 한 30%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아파트를 목재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의 목재가 최근에 수출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목재를 활용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LG전자가 이 토론토에 일종의 ESS 시스템을 집어넣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콜럼버스는 2016년에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해서 76개 도시 중에 넘버원으로 선정된 도시고 한 4천만 불 정도 지원을 받아서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이 같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현재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리빙랩으로 워낙 유명한 도시가 되고요.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디지털 트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세종시에 적용하고 하기 위해서 아마 LH하고 에트리가 현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도시관제 최초 도시는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됐던 중국 항저우입니다. 한 3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1984의 하나의 모델이 결국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통제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장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 쪽에 계신 분들은 중국에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국에서 통신을 한다라든지 인터넷 접속을 한다라든지 모든 히스토리나 위치나 이런 정보가 전부 다 중국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에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힘든 되게 통제가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발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국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개방성이나 연결성이나 상호 운용성은 상당히 좀 뒤처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뒤에 말씀드린 표준화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맥킨지는 사실 스마트시티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50개 도시, 전 세계 50개 도시를 교통이나 시큐리티나 헬스케어, 에너지, 물, 쓰레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가 도입이 되면 물을 재사용하고 하게 되면 하루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물이 한 80리터다 1인당. 그리고 출퇴근에 한 30분 정도를 아낄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전략을 처음 발표한 게 작년 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혁신성장과 시민체감을 동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 5-1은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위주로 가는 거는 사람 중심으로 혁신성장 동력과 좀 체감할 수 있고 맞춤형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범도시를 보시면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현재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종 5-1 생활권은 정재승 교수가 LH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는 수장공사하고 NIA의 그 정보화진흥원의 황종성 마스터 플래너가 같이 작업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대통령을 모시고 부산에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데이터 시티는 물순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세종 5-1 생활권은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차를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좀 다른 쪽으로 빼고 그 안에서는 훨씬 더 일종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5-1 생활권의 녹지를 60% 정도 끌어올리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남는 택지 가지고 분양해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STC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방이 심하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입니다. 5년 동안에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구시하고 시흥시에 실증도시를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건데 현재 전자품 연구원하고 같이 데이터허브 모델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합적인 데이터허브 모델은 가장 최초로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허브 모델을 잘 만들어내면 아마 글로벌하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실증 서비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2021년 정도 되면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실증 도시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빙랩이라든지 유스케이스를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산업단지가 있지만 정왕동이라는 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2분야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안전 혹은 도시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9개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바가 있고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IoT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버스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수집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센서도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모델도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 그 스마트시티가 복잡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스마트시티를 하면 반드시 어떤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혁신적인 그 장소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데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간촌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주롱시티 얘기하고 있고 뉴욕이라는 보스턴 얘기하고 있고 트라이앵글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혁신적인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참 찾기가 힘듭니다. 대덕이 혁신적인 장소냐, 혁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형태로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장소를 찾기가 되게 힘든데 그나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최근에는 상암 DMC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정도가 혁신적인 장소라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왜 혁신적인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연구기관이 있다라고 해서 혁신적인 장소가 되거나 대학이 있다라고 혁신적인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 생태계는 바로 민간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유입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혁신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암 DMC 같은 경우는 되게 놀라운데 거의 한 20년 동안의 남지도의 그 쓰레기 내리장이 친환경적인 그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5만 명 정도 현재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거의 10조 원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출하는 그 매출액도 제가 알기로 20, 3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규모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나 경제적으로 비중이 웬만한 중소도시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또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델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크노밸리를 가보시면 공공이 모여가지고 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공의 혁신 장소가 사실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혁신 장소가 되게 드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를 연담을 해야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포괄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스마트시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벅스에 들어갔더니 옆에 스티브 잡스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광경을 몇 번 목격을 했다라든지 이런 뭔가 좀 그 혁신적인 사람들,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흐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최근에는 스마트시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저희가 대부하고 시흥의 이런 혁신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에서도 혁신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혁신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홍등에다가 그리고 상암 DMC는 여전히 가져가 양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창업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델들은 다른 도시에다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외국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표준에 대해서 따로 제가 뭐 정의를 드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이 그동안 충분히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 단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시를 아까 말씀드린 도시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범죄가 어디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모니터링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통신망이 연결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혹은 경찰청하고 혹은 지자체하고 연결이 된다라든지 소방차하고 연결이 된다라든지 병원하고 연결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좀 더 진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에너지나 교통이나 각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수준이 그 다음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통합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가 3단계를 넘어서서 4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진화 내지는 이런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2021년 정도 그 프로스텐 설리반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21년에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여건도 좋아져야 되고 시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모빌리티나 환경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을 표준이라는 어떤 산업적인 표준까지 가기 전에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도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생태계 같이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다라는 그림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2008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바르셀로나가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월드 엑스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한 가장 큰 행사는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매년 11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IDC나 이런 데서는 이런 계층화된 구조, 네비건트 리서치나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런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런 복잡한 매트리스 형태의 스마트시티의 어떤 시행 체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수집할 때까지 어떤 각각 섹터별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런 모델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제시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일종의 그 스마트시티를 위한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모빌리티나 환경이나 인프라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이런 그 스마트시티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전략적인 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전략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시티를 표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프레임워크도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ISO가 2014년에 제시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는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표준화 작업을 같이 연계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한 표준화 워킹 그룹이 이제 도시 차원에서는 같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미팅하는 수준이니까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워킹 그룹이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EIP라고 해서 유로피안 이노베이션 파트너스라고 해서 유럽의 어떤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그런 이유의 공식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표준화를 만들어서 유럽 쪽에 그리고 ISO나 CN이라고 하는 유럽 표준기구나 혹은 다른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영국의 표준을 전파하는 그런 작업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도시의 관계자나 민간기업의 관계자들이 이런 스티어링 그룹의 표준화 그룹에 참여를 하면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을 10%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T에 대한 기술과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인프라나 서비스 그리고 빌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빌딩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연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도 있고 국토부나 과기부나 산자부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의 국가기술 표준원에서는 그동안 산업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는 국립정파연구원과 그다음 민간 쪽에 있는 TTA하고 같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통합 플랫폼 위주로 진행했는데 결국은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위해서는 과기부,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행안부도 아마 공동의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표준화에 대해서 인프라라든지 데이터나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 항목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와 국제에 서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시티가 복잡한 것처럼 표준화 작업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실제적으로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표준화 전문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 표준화 대응 전략을 TTA나 표준화 맵을 통해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스마트시티 전반적인 도메인이나 기술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화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표준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고요. 중앙대학교 표준화 최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실력을 쌓으시면은 이런 국제적 표준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가 이제 완성이 되면 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신흥도시 형태 혹은 기존 도시 혹은 재개발 그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 혹은 LG CNS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교통 시스템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남미 쪽에는 수출이 콜롬비아나 브라질은 되는데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사실은 LG CNS가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했던 톰피스의 교통 시스템을 아테네에 전복을 시키려고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테네에서 쓰고 있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해요. 기존 시스템들이 유럽 쪽의 표준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LG CNS는 유럽 쪽의 표준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코딩을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에 엄청나게 수출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그런 아픈 과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LH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LH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IT하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파트너가 상당히 지금 적은 입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표준화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도 굴지의 기업들도 어느 정도 육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우리나라 세종 내지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모델을 어떻게 하면은 자국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프로젝트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분위기에 표준화된 어떤 그 전략, 표준화된 프레임, 표준화된 기술, 표준화된 어떤 이런 그 플랫폼 형태, 데이터 포맷 이런 것들이 빨리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의 기행 모델에 대해서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그 시스템하고 아키텍처 모델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이런 것들이 아우러질 수 있는 모델을 다양하게 접목을 하면 스마트시티의 표준화도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표준화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한 1시간 10분, 15분 정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55분, 1시간 정도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거기다가 이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서 조금 나름대로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 두세 개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가 없어진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SOC 쪽이라고 하면 스마트해서 교통량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은 뭐 따라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고용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SOC가 고용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주의국가니까 개인적인 그 정부를 아니면 강제적으로 정부를 통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있으면 개인적인 정보를 중국 같은 데에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번 선진국이 어렵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그냥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교량 전공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교량 기술자인데 제가 도로공사에 10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톨링 시스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의 프로젝트를 사실 이제 이 진흥원에서 런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쪽에서 구현되는 것까지 진행을 했는데 스마트 톨링이 실제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4차선까지는 게이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 예전에 그 구리 판교 그 수안고속도로 쪽에 시범 적용을 한 다음에 최근에는 그 논산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일부 적용이 되고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고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공사의 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3교대거든요. 3교대로 해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에는 한 4,5천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이런 그 소위 스마트 톨링 시스템으로 되면 말씀하신 그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걸 적용을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크거든요. 몇천억 1년에
그때 계산했을 때 4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천억을 포기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600만 일자리를 없애고 250만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의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그 계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장 중요한 잡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인공지능의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직업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가 제일 적합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정보 보호는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에서 시범운행하면서 할 수 있으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반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웨이모가 그 자율차가 쭉 진행하면서 그 라이더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을 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거든요. 컴퓨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거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구글이 다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의 침해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GDPR이라는 법을 5월달에 작년에 통과시키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 비식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창출하는 쪽은 열어줘야 된다는 게 글로벌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식으로든 비식별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철저하게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법적인 해석이고요. 다만 개인이 동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발전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까요? 네. 앞에 잘 들었고요. 이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실증하다 보면은 법적인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남하고 강북에서 매년 화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화재가 발생하는데 강북에서 많이 날까요? 강남에서 많이 날까요? 저 처음에 강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강남이 10배 정도 많이 발생해요, 화재가.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식당, 골목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홍익대학교 빅데이터 전문 교수가 경찰청 소방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1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주니까 소방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남에 그 소방서를 새로 만드는 건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소방서에 배차되는 차량을 조절할 수는 있답니다. 소방서 제공. 그러니까 강남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차량을 많이 배차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게 강도 사건이나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면 우리 지역에 내 집 앞에 강력 사건이 발생한 정보가
오픈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감추고 싶잖아요. 강원도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오픈하겠습니까? 오픈 안 하겠습니까? 집값 떨어지고 사람들 관광 나간다고 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하고 사적인 이익하고 공공의 가치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뭔가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를 해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버를 주지 않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갈 수 있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법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는 가장 제한적인 수준에서 일단 효용성을 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가로등을 활용해서 센싱하고 연결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주는 게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마지막 스마트 시티 표준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표준 전문가가 활동하는 학교가 참 있습니다. 표준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이슈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그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 스마트시티 담당 팀장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특별위원 표준분과 소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위원장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표준화의 그 중요한 부분은 사일로라고 얘기하는 에너지나 빌딩이나 교통이나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요체는 그 각각의 섹터별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표준화는 이걸 묶는 작업, 통합하고 전략적인 틀을 만들고 데이터 형태를 정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어떤 체계를 정리하고 이 부분이 사실 스마트시티 표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는 표준화에 대한 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커미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정책적인 패널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커미티나 이 부분에는 각 부처가 다 들어와요. 에너지 담당은 산업부, 교통량 국토부, 행정, 환경 관련, 복지 관련 이 부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버닝한 그런 커미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IT 관련해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나 IoT나 이런 등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커뮤니티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 응용을 위한 커뮤니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데이터 관련한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는 모든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줄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다음 소유를 누가 할 거냐, 누가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돈을 벌면 누가 이걸 어떻게 쉐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간 쪽하고도.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카가 있고 카카오가 있지만 혹은 티맵이 있고 김기사가 있지만 이런 과연 호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부분이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에서 하는 얘기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스마트시티의 엔진이고 데이터는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O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어느 테크닉을 지금 ISO에서 IC하고 조인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JTC1의 아마 TC204인가요? 201이나 203인가? 제가 그건 좀 더 확인해서 대전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ISO에 해당하는 워킹그룹이나 해당하는 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한번 관련된 자료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되고 쉬는 시간도 없으실 텐데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 이 표준화 과정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